한정식집 로비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한 남자를 향해 물컵을 비웠죠. 물이 남자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정장을 적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철물점 주제에 감히. 여자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하철 타고 온 주제의 자존심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젖은 얼굴을 조용히 닦을 뿐이었죠. 그 옆에 선 젊은 여자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상견례 자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9살 강민서는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강민서는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어요. 원룸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벌써 3년째였죠. 유현우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동문 모임에서였습니다. 현우는 예의 바르고 말이 부드러웠어요. 몇 번의 만남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0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어요. 한강 공원을 걷던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우리 결혼하자. 민서는 놀랐지만 행복했어요.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을게. 그날 저녁 민서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석훈은 성북동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딸이 어릴 때 아내를 여의고 홀로 민서를 키웠죠. 아빠, 나 결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니? 응. 착하고 성실해. 석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토요일 낮 12시였어요. 장소는 현우 부모님이 예약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서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두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현우는 자기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걱정할 것 없다고 했죠. 석훈은 주말마다 운영하는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시작한 가게였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물건을 나르는 게 그의 일상이었죠. 평범한 동네 철물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석훈은 민서를 집으로 불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석훈이 입을 열었어요. 민서야, 상견례 때 우리 집 얘기는 하지 말자. 왜요, 아빠? 배경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너를 너로 보지 않아. 다른 뭔가로만 보게 되지. 석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내가 누구에게 맡겨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너를 사람으로 보는지 알고 싶어? 알겠어요, 아빠.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석훈은 옷장을 뒤졌어요. 30년 된 회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소매 끝이 해진 옷이었죠. 구두도 오래됐어요. 시계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철물점 주인이 보였어요. 민서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액세서리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 택시 부를까요? 지하철 타고 가자.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지하철에 앉았어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석훈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버스를 탔어요. 10분 거리였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석훈이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다. 내가 부끄러워할 건 없어.
버스가 한정식 집 앞에 멈췄습니다. 같은 시각 검은색 벤틀리가 도착했어요. 유태준이 내렸습니다. 명품 정장에 구두를 신었어요. 김미란이 내렸습니다. 에르메스 백과 까르띠에 시계를 했죠. 운전기사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유연우도 내려 민서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김미란이 걸어오는 석훈과 민서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어머, 걸어오셨어요?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담겼습니다. 석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날씨가 좋아서요. 유태준이 석훈을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와 구두가 보였어요. 차가 없으신가 봐요. 석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 글자였어요.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김미란과 유태준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현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5사람이 한정식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공간이었어요. 5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석훈과 민서가 한쪽에, 유씨 가족이 맞은편에 앉았죠. 앉자마자 김미란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의 점퍼 어깨선을 훑더니 소매 끝으로 내려갔어요. 손목에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선은 다시 아래로 향했죠. 김미란이 가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점퍼가 참 검소하시네요. 말은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석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태준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철물점을 합니다. 김미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 그런. 요즘 철물점이 남는 게 있어요? 다들 인터넷으로 사는 세상인데. 목소리에 동정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석훈은 이번에도 짧게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유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민서 씨는 어디 사세요?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민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김미란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굳었습니다. 원룸이요? 그럼 결혼하고 애 낳으면 어디서 키우려고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유태준이 거들었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집안 체면이 우선이라서요. 원룸 사는 며느리 데려오면 제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작게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솔직히 민서랑 우리 집이랑은 좀 너무 차이 나긴 하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 중에 제일 낮은 스펙이야. 민서가 현우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양보하신 거잖아. 민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석훈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김미란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어요. 요즘 혼수가 이 정도는 돼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단 목록이 나왔어요. 루이비통 트렁크, 샤넬 주얼리, 불가리 시계. 합계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어요. 유태준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혼 우리 쪽에선 손해예요. 현우 조건이면 재벌가 딸도 만날 수 있거든요. 석훈이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현우가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원룸 사는 애 며느리 드린다고. 석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손해보시는 장사라면 안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유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석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제 딸을 사람값을 매기는 집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김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양보해 준 건데 감히 먼저 파혼을? 석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일어나자. 민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우가 다급하게 일어났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석훈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내 딸을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석훈이 유태준 부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오늘 식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석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했어요. 카운터에 도착했습니다. 석훈이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석훈의 뒷머리와 어깨가 흠뻑 젖었어요. 물방울이 점퍼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미란이 빈 물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철물점 주제에 감히. 김미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지하철 타고 온 주제의 자존심은. 유태준과 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현우가 외쳤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김미란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닥쳐. 이게 다 내가 고집 피워서 그런 거잖아. 석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석훈이 고개를 숙이며 손수건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석훈은 얼굴의 물기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민서가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 씨,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석훈이 카운터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지배인에게 손수건을 돌려줬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훈과 민서가 함께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젖은 어깨를 스쳤습니다. 석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다, 민서야. 5일이 지났습니다. 유태준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큰 투자 유치 발표를 앞두고 들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한빛그룹에서 미팅 요청이 왔습니다. 유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빛그룹이? 네. 강석훈 회장님이 직접 보자고 하십니다. 유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재벌 라인을 타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빛그룹은 국내 5대 그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유태준은 최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품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닦았어요. 한빛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빛났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어줬어요. 대표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유태준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견례 때 그 철물점 아저씨였어요.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명패가 보였어요. 강석훈 한빛그룹 회장. 유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그때는 오해가. 석훈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앉으시죠. 유태준이 휘청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석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그룹은 투자할 때 숫자보다 신뢰를 봅니다. 유태준이 입술을 다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을 모욕한 사람이 하는 사업을 우리 이름으로 키워줄 생각이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때는 제가. 석훈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투자 검토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석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길은 아시죠? 유태준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끝났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지만 유태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물었어요. 대표님, 미팅 어떻게 되셨어요? 유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투자 설명회 참석 확인 전화였어요. 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유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이 한빛그룹 회장이었다고? 그 사람이 일부러 철물점 주인처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메디팜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대형 호텔 회의실에 50명의 투자자가 앉아 있었어요. 유태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희 메디팜은 한빛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때 비서가 급히 메모를 전달했어요. 유태준이 메모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한빛그룹 투자 검토 철회 마이너스 즉시 공개. 단상 위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투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말을 안 해? 한빛이 손 뗐다는 소문 들었는데. 한 투자자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둘, 셋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태준이 손을 들어 말리려 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설명이. 소용없었습니다. 10분 만에 회의실이 텅 비었어요. 유태준은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김미란이 고급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VIP 부인 모임 날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백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했어요. 모임 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란 씨, 죄송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간사가 작게 말했어요. 한빛그룹 쪽에서 저희 모임 후원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명단 조정을 요청하셨어요. 김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에요? 간사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김미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에르메스 백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김미란이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빛이 손을 뗐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은행이 대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재검토했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부 방침 변경으로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메디팜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거였어요. 유태주는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다들 동시에?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소문이었어요. 메디팜 대표가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 집안 모욕했다더라. 사람을 돈으로 재더라. 한빛 회장님 딸이었대. 회사 복도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동료들의 시선을 피했어요. 너희 집 한빛 회장님한테 찍혔다며? 사람 함부로 무시했다가 망한 집이라던데? 현우가 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서야, 내가 미안했어. 분위기가 그래서. 민서의 답장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평생 잊지 못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메디팜은 매각됐어요. 유태주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평사원으로 남는 게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강남 빌딩을 급매각했습니다. 벤틀리도 팔았어요. 회원권과 명품 시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유태주는 중소제약회사 상무로 재취업했어요. 10평짜리 사무실이었습니다. 중고차를 몰았어요. 김미라는 명품을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에르메스 백, 샤넬 주얼리, 까르띠에 시계. 하나씩 팔렸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할인 전단지를 들고 다녔어요. SNS는 휴면 상태가 됐습니다. 현우는 일반 사원이 됐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수입차는 경차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카페에서 민서를 기다렸습니다. 수십 통 문자를 보낸 끝에 만남이 성사됐어요.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현우가 급히 다가갔어요. 민서야, 나 좀 봐줘. 그날은 분위기가 그래서. 민서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우 씨, 민서야, 다시 시작하자. 민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넌 그날 나를 버렸고, 난 그날 너를 끝냈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야,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빈 테이블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태준의 집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김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유태준도 말이 없었어요.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민서 만났어?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끝났어. 완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민서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어요. 팀장 승진 후 더 바빴습니다. 한빛그룹 계열사 제안을 여러 번 거절했어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에서 일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아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석훈은 주말마다 철물점에서 일했어요. 40년 전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물건을 나르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철물점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태준이었어요.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스패너 한 세트 주세요. 석훈이 물건을 꺼내 건넸어요. 5,000원입니다.
유태준이 돈을 건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석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그날 제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석훈은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격은 올바르게 매겨야 합니다. 물건값도 사람값도. 석훈이 말을 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사과는 제 딸한테 하셔야죠. 유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물건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석훈과 민서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석훈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네, 아빠. 돈은 내 인생을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너를 지켜주진 못한다. 민서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석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지켜주는 건 너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다. 민서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래서 제가 더 강해질게요.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석훈은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도 외제차도 화려한 직함도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자기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석훈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보여준 거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내렸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은 밝았습니다.